100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지난 강의 때는 100살이신데 오동나무 심는 이봉주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100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대개 평균 연령이 83세, 84세인데 그냥 돌아가신다 그러면 87세 많이 돌아가신다 그래요. 근데 요즘 요게 상향이 됐어요. 90세에서 95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100살 인생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 나이쯤 되시는 6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거의 살 겁니다. 저는 목표가 87살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87세에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김창린 신부님도 8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최고죠, 최고.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발달,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화를 자주 거는데 미국 전화를 걸면은 벨이 울리면은 2초, 3초면은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결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2초,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100년의 속도와 맞먹고 지난 100년의 속도는 지난 10년의 속도하고 맞먹습니다. 지난 10년의 속도는 지난 1년의 속도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사시는 분들은 1000년을 사는 분일 수도 있어요. 1년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올 한 해 스케줄을 보면은 지난 1월에 샌버나디노 제4생태마을 우리 이용훈 교구장 주교님 방문이 있어갖고 시설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10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몰랐죠.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중국 그렇죠. 농민공들은 이동을 못하게 했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동을 못하게 했어요. 이동을.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북한은 지금도 이동을 못하게 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철저하게 폐쇄된 나라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면 갈 때는 10시간 반 걸립니다. 10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미국 가는데. 마젤란이 1580년 사람이에요. 1621년에 세상을 떠나죠. 41살 삽니다.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죠. 제가 칠레에 가고 마젤란 해협에도 가봤어요. 그 통과하는 데가 굉장히 좁은 해협인데 어쨌든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유럽에서 꼭 인도양으로 필리핀까지 오고 마지막에는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돌아서 필리핀에서 죽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 번 떠날 때 배를 5척을 끌고 가야 돼. 배 안에 또 뭐를 싣고 가야 돼요? 젖, 닭, 돼지 다 살아있는 거를 싣고 가서 배 안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배 안에서. 달걀도 배 안에서 먹고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제5생태마을 제주도 지금 순례자의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는데 뭐 조선시대 만약에 갔으면은 배 타 걸어가는데 3달. 먼저 목포까지 목포에서 또 배 타고 추자 또 중간에 들르고 뭐 들러서 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 50분이면 가요. 50분이면은 갔다 왔다 하는데 또 1년 세월 걸린 거죠. 뭐 미국 갔다 오는데 10년 세월 걸리고 또 이제 4월 달에 제가 좀 딸꾹질이 좀 나고 있어요. 4월 달에 또 미국에 또 갑니다. 순회 강연이 있어서 이번엔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도니까 그것도 미국 갔다 오는데 또 한 10년의 세월이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 10년, 15년.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잠비아를 갑니다. 잠비아를 2달 한 10일 정도 잠비아를 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또 옛날에 잠비아는 알지도 못했고 잠비아 가려고 그러면 또 배도 준비해야 되고 한번 거기 갔다 오면 알아갖고 3년, 4년은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1492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한번 갔다 오면 되게 죽었고 근데 지금 잠비아를 벌써 13번, 14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20, 30년의 세월을 또 보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잠비아 갔다 와서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슬로베니아를 다녀옵니다. 그것도 유럽이니까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유럽이니까 만만한. 그것도 한 10여 년 이상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죠. 진짜 제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도 그래도 일을 많이 해도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 들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왜 그걸 못했지? 그거를 원고를 책을 더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연말에 미국에서 저를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또 강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25년 한 해를 살아도 거의 500년 전의 스케줄이었다면 거의 100년을 사는 거, 100년을. 100년을 살고 제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나 마일리지하고 다 계산을 해봤어요. 30바퀴를 넘게 돌았어요. 온전히 도는 거,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5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지구 둘레가 5만 킬로미터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일리지가 100만 마일리지가 두 개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 물론 또 다른 외국 그 마일리지도 굉장히 많이 있죠. 30바퀴를 넘게 지구를 돌았더라고요. 60인생을 살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00년치를 사니까 제가 지금 60이니까 87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27년을 사는 게 아니라 2700년을 더 사는 거죠. 2700년. 또 5월 달에 최양업 신부님 첫 사목지 차쿠를 갔다 올 겁니다. 신부님은 압록강을 통해서 마카오로 유학 가셨고 겨울에 또 귀국한 10년 만에 11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죠. 조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앞으로 2700년을 더 사는, 건강하게 산다면, 조건이 있어요. 건강하게 산다면 2700년을 더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정말 잘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탈출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요것만 이 모세 오경만 공부를 해도 아마 굉장히 지식이 넓어질 겁니다. 또 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 한국의 이해도 여러 분야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신 분들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또 한 4, 5천 년 전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뭐 10년, 15년. 그건 너무너무 불행한 것 같아. 10년 남아있는 분들은 난 앞으로 1000년은 더 살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초조할 때 죽음이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병원을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고 병원에 누워있기 시작한다. 이러면은요, 100년을 누워있는 거예요. 10년 누워있는 게 1000년을 누워있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저하고 한발 들기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국장가루 열심히 먹어야 돼. 그리고 가능한 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드셔야 돼.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 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느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 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친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3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인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은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일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오줌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갖고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야.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기엔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예,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직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가장 죽을 둥 살 둥 주치 캐러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보좌 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그래서 필립보,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의 나이로. 근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마침 기도로 이혜인 수녀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창이 있어 고맙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벗이 됩니다. 내 지나온 날들을 빨래처럼 꼭 짜서 햇살에 널어두고 봅니다. 바람 속에 펄럭이는 휘노애락이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이왕이면 외로움도 눈부시도록 가끔은 음악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참 많지만 너무 조바심하거나 걱정하진 않기로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나중에 한다고. 근데 이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갖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1000개를 해갖고 1000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10,000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2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남들은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5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갖고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라.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양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대.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 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000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000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000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000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 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의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야.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2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려서 1시간을. 3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에 분쟁이 없어요. 거긴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000 헥타르가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러, 윈드 프로펠러,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o tall. 내가 그랬어. Too tall.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리프트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10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2배만 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에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에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암스테르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2년 못 기다려. 난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2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기인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뿅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뿅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뭐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나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막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네.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키드 아치,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3,000km,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모아놓은 거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회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8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감동이.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7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고 그러네. 이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하지 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살림 안 하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란,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 또 유정란,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 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재놓은 거? 콩
간장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대기나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000평, 집이 4,000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 그래서 촥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르대요. 예, 자아 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서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 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요. 2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해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해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해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그래서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 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 하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랬더니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을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의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군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냐고 하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4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뭐,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삶과 함께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하루아침에 그렸겠어요? 수도 없이 찢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리고 그 멋있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잘못하는 거 참 많으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멋있는 인생의 유정란을 남기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마다 혼자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원래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렇기에 노후 준비라는 것도 결국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50대 초반에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들과도 따로 살며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츰 혼자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정리수납 교육을 받으며 생활을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죠. 저를 위해 된장찌개와 각종 나물,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맛과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혼자 있는 힘을 기르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히 식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과 독서, 영화 감상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밤에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가끔 친구나 지인을 초대해 식사하며 수다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사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외형적인 성취를 좇기엔 체력도 여유도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보다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묻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색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힘을 기르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욱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도 혼자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의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도 더 느끼게 된다. 고요. 결국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자립과 독립 그리고 내면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노후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준비라는 생각,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식사를 혼자 준비해보는 것, 혼자서 산책을 즐겨보는 것,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아간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혼자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스스로를 돌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힘을 기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차 안정되고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게 되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죠. 외로움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외로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마음이 더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연습은 단순한 독립 생활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앤서니 스톤은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온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순간부터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독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결국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을 핑계로 주변과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혼자 있는 힘은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거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또 누구와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혼자 살아가는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 5가지와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누군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둘째,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매일 함께하는 가족, 배우자, 친구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무심해지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비교하거나 퉁명스럽게 말하는 대신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말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관계나 활동에 대한 두려움보다 한번 해보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소모임,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깊은 인연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스쳐가는 관계도 인생의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단점, 실수, 후회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다섯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인간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억지로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다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연락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센터와도 연결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1인 가구라도 따뜻한 관계망 안에서 살아간다면 고독사를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들이 많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짜 인간관계를 새로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회활동이 없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서 아프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늙어서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결국 혼자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비정상도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하루하루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 혼자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철학이 있는 삶,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